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 강사 문성욱입니다. 여러분, 철학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겁다, 재미없다, 어렵다, 아니면 어디선가 꼰대 냄새 나지 않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보통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심지어 아주 재밌고 쉽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철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가볍고 쉽게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 여러분이 5분 전 확인하고 온 그 SNS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자. 다른 사람들이 SNS를 자주 확인하고 타인의 행복한 일상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일상을 너무 쉽게 보게 되면서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죠. 내 삶의 행복 여부를 남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무슨 방법으로 저 돈을 벌었을까? 저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론적 접근이 일상의 행복을 오히려 누락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조용히 SNS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어떤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언니가 차를 바꿨나 봐. 근데 그 SNS 사진 밑에 있는 글들을 보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는 일상의 여유.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커피도 아니었을 거고 날씨 얘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바꾼 차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저한테는 되게 큰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차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사진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진에도 그분의 얼굴은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진에서는 당사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이 규정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 또는 그 사람의 그냥 바꾼 차 정도였겠죠. 물론 경제적 소비나 아니면 경제적 과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 패턴들은 자신이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베블렌이라는 학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계급들은 자신의 소비라는 것은 남에게 자신의 경제적 과시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비를 따라가고 그에 따라서 모방 소비, 과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검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진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전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발달한 도시가 있고 그리고 한적한 시골이 있다면 철학자와 어울리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연적 풍경이 철학과 어울린다는 답변을 꽤 많이 듣습니다. 분명 철학적 기조에 따라서 자연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은 도시 지역, 즉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바탕에 둔 도시에서 많은 철학이 발달해 나갑니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존재, 이를 발전시킨 관점 간의 논쟁, 그를 통해서 철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인 윤택함의 증대 속에 인간은 왜 행복과 정의, 옳음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윤택함은 있었겠지만 발전하는 삶 속에서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
그런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필로소피아, 그리스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 왜 필요했을까요? 단순하게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를 피할 동굴이 필요했을 거고요. 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엔가 동굴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큰 동굴에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면서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점 올바른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을 보면 처음에는 자연 철학으로 시작하지만 그 자연 철학이 발전해서 인문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사유는 신화의 시대를 만듭니다. 즉,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이니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나를 보호했으면 하는 생각, 상위의 관념인 신의 개념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 내가 지금 행복해진 것도 다 신의 뜻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간의 사유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신화 시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신의 뜻 대신에 인간의 이성 또는 감정적 판단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인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경험 또는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를 우리는 철학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을 기준으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실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밌는 건 이 철학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불행함, 자신의 삶에서 오는 고뇌로부터 각각의 철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곤 하죠. 실제 많은 사상가들이 행복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삶을 살펴보면 어른이 되면서 전쟁에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군인으로서의 용맹을 떨치기도 하죠. 근데 실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성을 자극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 활동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처로 알려진 크산티페에게 많은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생각에 너무 골똘히 빠진 어느 날 크산티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소크라테스 머리에 양동이에 있는 물을 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지나니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아주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함을 찾기 위한 간절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 발달하는 과정들은 사회 변화가 극심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전쟁이나 사회 변화가 극심할 때 철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헬레니즘 시대의 아테네 입장에서는 정복당한 처지였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시기의 아테네 철학은 또 한 번 발전해 나갑니다. 많은 사상가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를 통해 이성을 통한 금욕주의를 주장했고 운명론을 주장하는 스토아학파, 진정한 쾌락의 실현은 절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에피쿠로스 학파, 심지어 개처럼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견유학파까지 철학의 다양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고뇌합니다.
그리고 성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더 나은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문학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실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SNS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떤가, 그리고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SNS의 활동을 통해서든 또는 인문학의 발전을 통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내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성찰, 그를 통해서 내 삶의 진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 강사 문성욱입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공고, 심지어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MBTI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MBTI가 나름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테고요. 또 재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재미와 소통에서 스몰 토크의 소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 MBTI는 INFJ, 인프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프제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꽤 많이 하죠. 사회심리학자 알트만 그리고 테일러가 이야기한 사회적 침투 이론을 통해서 이 MBTI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알트만과 테일러도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얕고 덜 친밀한 수준에서 더 깊고 친밀한 수준에도 이동해가는 과정을 MBTI가 현격하게 줄여주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탐색적인 감정 교환을 통해서 신뢰감 그리고 친밀감을 지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외모, 행동 등의 첫 인상의 단계를 거쳐 사는 지역 등을 묻는 공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고요.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 이야기를 통해 대화의 내용이 심층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의 핵심은 자기개발 또는 자기 노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침투 이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MBTI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자기 개방이 이루어지고 단계를 빠른 시간 내에 심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MBTI에 열광하는가? 혹시 대면적 관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장 빠르게 타인의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관상이나 혈액형, 성씨 등과 같은 일부의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지금까지 규정해왔던 그 많은 오류들을 MBTI를 통해서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형성 또는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미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TI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미국의 교육학자 넬 라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라딩스는 배려, 공감, 책임의 감정을 도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고 배려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라딩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비롯되는 자연적 배려의 원형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공감, 책임에 대해서 자녀의 응답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하죠. 즉, 모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 즉 타인에게 배려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배려로 점차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친근한 관계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 더 나아가 타인, 더불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니 다른 아이까지도 소중하고요. 그것이 더 발전시켜서 아동 전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배려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 능력 그리고 배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은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도덕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보죠. 논어의 자공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내가 마음속에 꼭 지녀야 되는 한 글자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죠. 그것을 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는 한자는 같을 여 플러스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한자의 마음심은 실제 동양 철학에선 사람 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역지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도덕적이어야 남과의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덕, 공감, 배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에 대한 수양이 가장 먼저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각자의 역할에 맞는 도덕적인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정명이라고 얘기하죠. 바를 정의 이름명. 올바른 각각의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다라면 그것이 가장 도덕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모든 공감과 배려의 시작은 나의 도덕적인 실천, 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첫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외형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가져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가 봐도 술을 참 잘 마시게 생겼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누가 봐도 첫인상은 지나가다가 술을 다 마실 것 같이 생겨도 저는 전혀 술을 입에 못 댑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첫인상은 지극히 주어지는 몇 가지 정보에 의한 분석 과정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효율성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 내린다면 나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요소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단정, 그리고 지나친 기대 또는 상상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MBTI 같은 몇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그 사람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단정적인 정보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한 조금의 백지의 여백, 즉 상대방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 강사 문성욱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철학을 검색하시나요? 그리고 언제 철학이 궁금해지시나요? 별일 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궁금해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갓 성인이 되거나 취업, 이직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결혼이나 인생의 중요한 시작을 앞둔 분들이 설레면서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철학 또는 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대체 남들은 어떻게 시작했지? 그리고 인생에 답이 있는 건가? 이럴 때 위대한 철학자들은 어떤 말을 했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알면 좋은 철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은 항상 설렘 또는 즐거움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즐거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던 경우는 결혼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결혼인 건 맞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꽤 많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갈 때 공황장애를 경험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삶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리고 내 앞의 삶은 어떤가? 라는 생각으로 공황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방문했을 때 의사분이 저에게 했던 얘기는 언제 공황장애가 왔습니까? 신혼여행 갈 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유부남이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작한다는 것은 불안을 가져오곤 합니다. 새로움과 함께하는 책임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사회적 책임, 삶의 목표 제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올바른 삶의 방향성이라고 또는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시작과 함께 그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20살이 됐을 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19살이었고 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갑자기 몇 시간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어른이라는 규정과 함께 책임감과 갑갑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주의는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으로부터 비롯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은 그냥 삶에 대한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시 합리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이성주의에 반대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 윤리는 과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핵의 발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죠. 이 시대를 살았던 쇼펜하우어는 반합리주의 그리고 반이성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즉, 생철학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인간의 직관적인 체험이나 감각 등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인생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이에 인간은 오직 생존 의지만 갖는 욕망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염세주의로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염세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에 기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된 쇼펜하우어의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을 실존주의는 보다 확장시킵니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인간, 즉 나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를 보는 거죠. 인간의 선택은 책임을 동반하고 이에 불안의 요소를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존주의는 크게 보면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 즉 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실존주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장폴 샤르트르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장폴 샤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세상에 툭 내던져진 존재, 즉 피투적 존재라고 봤죠. 이에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 즉 본질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 앞선 존재라고 보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의 본질이 존재했죠. 하지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저 태어나고 그 다음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삶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우리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택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진 존재, 즉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존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지극히 불안적 요소를 느끼게 합니다. 학생들과 만나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얼마나 큰 불안적 요소를 야기하는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삶의 방향성을 이어나가고 하죠. 일정의 나이가 됐으니까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고, 일정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될 거고, 일정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 지극히 불안으로부터 오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존주의자들이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건 인간 본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진화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동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불안의 감정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불안을 완벽하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불안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시작은 맺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선택은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맺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 대부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맺음으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것은 바로 내 자신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를 우리는 연기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만들어낸 현재의 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성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정확한 맺음,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정했다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참 잘 정합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방학 되면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지에 대한 계획표를 짭니다. 하지만 목표를 정한 것에 비해서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1월 1일 또는 3월이 시작되면 학원 또는 헬스클럽이 잘 되는 가장 큰 이유겠죠. 누군가 당신은 얼마나 잘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 역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셋째, 실천하는 것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이 친구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잘해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평생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줄 게 있다면 말해 줄 수 있는가? 실제 경험한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듣는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고 하더군요. 배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던 또는 더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그것들이 모두 다 배움이 될 거고 그 배움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공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없이 배우면 얻는 것이 없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절항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얼핏 보면 공자가 이야기한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을 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연예인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더군요. 배움으로부터 시작하되 그것이 의심과 비판과 성찰이 없는 지식이라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각자의 시작에 필요한 배움을 통해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지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힘있는 첫걸음의 바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반복이 결과를 만듭니다.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이그는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본능에 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힘들고요. 제가 필라테스를 요즘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필라테스의 핵심은 필라테스 장소까지 가는 게 핵심입니다. 가면 어떻게든 하지만 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반복과 반복이 거듭되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실현되는 것, 행복이 실현되는 것은
지성적인 영역의 탁월함을 바탕으로 의지의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의지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 의지의 탁월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의지의 탁월함은 지속적인 실천, 즉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몰고 오지 않는다. 즉 한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결과만이 성공의 척도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분명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요. 적절한 보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면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자는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는 없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모두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 있어도 모두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노력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노력이라는 과정이 등한시되고 저평가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결과만이 반드시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방향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이 가져오는 정확성에 수렴되기 위해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는 것이 아닌가.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제 나이는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가 아직까지는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다 청춘입니다. I'm reaching for your heart, but you're in the wind. Just waiting